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어서 지금 1.5절 하고 있었죠? 1.5절의 추론 규칙 이어서 예제 3번 하고 몇 가지 예제를 더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에 보시면 Jasmine is skiing or it is not snowing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is snowing 5월 여기 오타가 있네요. 5월이라고 보면 되고 Bart is playing hockey와 같은 가정이 있다면 이것은 Jasmine is skiing 5월 Bart is playing hockey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함축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implies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P이면 Q이다 라는 표현을 implies, P implies Q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 우리 배운 적 있죠? 그 조건문을 P implies Q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 규칙에서 중요했던 것은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다 true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제시된 문장들은 다 true인데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즉 추론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다 true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마지막 문장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참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문장에서 우리가 구조를 보고 명제로 명시를 해주는 거죠. P, Q, R, S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것을 이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연습한 것처럼 부정문이 있을 때는 긍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장에 it is not snowing이 있는데 it is snowing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눈이 내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을 P라는 명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Q라고 하는 명제를 앞에 있는 Jasmine is skiing이라고 해볼게요. 자스민이 스키를 탄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P와 Q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죠? Q, 5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논리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5월은 합이고 and는 곱이었죠. 그래서 Q, 5월, it is not snowing이니까 P가 snowing이기 때문에 이것은 not P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정이기 때문에. 그죠? not이라고 하는 부정 때문에 not P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은 it is snowing or Bart is playing hockey니까 it is snowing은 이미 우리가 P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Bart is playing hockey 이 부분을 R이라고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R이 되니까 두 번째 문장은 P or R. 따라서 P 논리합 R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알려주기를 Q 5월 not P가 true고 P 5월 R이 true다라고 가정한 거죠. 알려준 사실은 다 true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Q 5월 not P가 true고요. P 5월 R이 true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추론 규칙 중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해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해법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명제를 보고 자,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일 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머지 것들끼리 논리합을 한 것도 참이다라는 거였죠. 이게 용해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P가 있고 not P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나머지 Q하고 R의 논리합도 true가 된다. 즉, 위에 있는 것들은 다 true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가 true가 된다라는 게 용해법이니까 여기서도 이것을 적용하면 not P, P. 그럼 나머지 R하고 Q를
논리합으로 엮은 것도 이것도 true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서술하면 될까요? 우린 용해법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서술할 때는 이렇게 PQR을 명시해 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명제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러면 용해법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R과 Q의 논리합도 참이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R이 뭐냐면 Bart is playing hockey고 그리고 Q는 뭐냐면 Jasmine is skiing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Q 그리고 여기가 R 5월이니까 논리합. 그래서 이것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R, 5월 Q가 참이 된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참이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전체가 어떤 커다란 명제 P 그러면 조건문에서 결론 R, 5월 Q가 Q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P 그리고 뒷부분이 Q 이렇게 해서 조건문과 같이 P이면 Q이다. 자, 이게 뭐였냐면 P implies Q였죠. 그래서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문장들이 다 참이라고 했을 때 아래에 있는 것도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R, 5월 Q도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면 되고요. 자, 예제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P, Q, R, S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 무엇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 true다라고 가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true다라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이 true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 각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는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P and Q 5월 R과 R이면 S는 결론 P 5월 S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라.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뭐 영어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있어요. 자, 이 두 명제가 이것을 함축한다. 그럼 뭘 뜻하냐면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은 true라고 가정하고 이것도 true가 됨을 보여라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맨 첫 번째 있는 이 부분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P and Q 5월 R이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앞에서 그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분배 법칙 기억하시나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분배 법칙을 써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P하고 R하고 P, 5월 R 그리고 여기 중간 연결고리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 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Q, 5월 R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죠? 자, 분배 법칙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P, 5월 Q and R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지금 세 줄 그은 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치라는 뜻이고. 자,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었다? P, 5월 Q. 이렇게 연결. 그리고 중간에 이 기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 and Q, 5월 R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P and Q, 5월 P and R. 중간에 있는 이 기호는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게 분배 법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R이면 S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과 같다? 이것도 중요해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 예제 3번이었나요? 예전에 그 앞에 1장 어느 챕터에서 R이면 S이다, P이면 Q이다 하고 동치인 거 우리 진리표 작성해서 진리값 구한 적 있었어요. 자, 이게 뭐였냐면 R이면 S이다와 같은 거 not R, or S. 항상 동치였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봤더니 풀어서 써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는 R이면 S다인데 이것이 사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나달 또는 S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결론 P, or S를 도출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이것도 true인 거고 두 번째 이 사실도 true인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정들은 다 true라고 가정했을 때 자, 첫 번째 것이 true다. 그런데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쵸? 이것도 true고 이것도 true여야지만 전체 문장이 true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이 true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각이 true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문장 P, or R이 true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뭐 같이 한번 서술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써보면 P, or R and Q, or R이 참이므로 P, or R도 참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 그리고 두 번째, R이면 S다는 not R or S이고 not R or S가 참이므로 결론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참이다.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자, 여기서도 뭘 쓸 거냐면 용해법을 쓸 거예요. 자, 용해법에 의해서 지금 not R 보이고 R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명제에 대해서 하나는 명제고 하나는 부정명제일 때 나머지들을 어떻게 한다? P하고 S를 5월로 연결해서 이것도 역시 참이 된다. 이게 용해법이었죠. 그래서 결론이 지금 P, 5월 S가 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고자 했던 P, 5월 S를 함축한다라는 사실을 보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론 규칙들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과정을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안 풀었던 예제 4번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증명 문제인데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n이 4보다 크면 n제곱은 2의 n제곱보다 작다. 자,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전칭 긍정 논법을 사용하여 100의 제곱이 2의 100제곱보다 작음을 증명하여라.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전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앞에서 우리가 기호 얘기할 때, 자, 이 기호 썼었고요. 이 기호 썼었어요. 두 가지 기억하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기호는 뭐였냐면, for all이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기호였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참일 때만 참인 것. 그다음에 이거는 뭐였냐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뜻인데 전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가정하는 부분은 참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추론하고자 한다. 자, 이것이 참임을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장을 보면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보여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n이 4보다 크면 자, 이 부분을 P의 n이라고 합시다. 물론 P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n이다라고 해서 마치 함수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P의 n은 지금 n이 4보다 크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n제곱이 2의 n제곱보다 작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번엔 Q라고 해봅시다. 그럼 Q의 n은 n제곱은 2의 n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하자.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모든 양의 정수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기호로 썼을 때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n제곱 n이 4보다 크면 즉 P의 n이면 뭐다? Q의 n이 된다. 그쵸? 여기 보시면 Q의 n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P의 n, Q의 n 설정하고 우리가 이 두 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참이라고 가정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자, 모든 n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다. 라는 뜻은 n이라고 하는 양의 정수에 어떤 n이 들어가더라도 이 문장은 참이 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n에 10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1000이 들어가든 이 문장은 참이 돼야 돼요. 자, 이 문장을 참이라 가정하자.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구조가 true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true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건문에서 P이면 Q이다가 true가 되는 조건 뭐가 있었죠? 가정이 true이고 결론도 true면은 이 문장 전체 true죠. 그리고 가정이 true인데 결론이 false면 이건 허위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결론이 F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가정이 false면 여기에 결론이 무엇이 되더라도 항상 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문장이 true라고 가정한 이상 P가 true고 Q도 true고 또는 P가 false면 true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P와 Q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이 전체 문장이 true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Pn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100의 제곱이 2의 100제곱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자, 이 문장은 사실은 Q라고 하는 명제 입장에서 보면 n제곱은 2의 n제곱보다 작다 해서 n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n 대신에 그쵸? 100이 들어간 셈이죠. 그러면 우리는 Q의 100이 참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Q의 100이 참임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명제 자체에다가 n에 뭐를 넣어본다? n이 100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P의 n이라고 하는 건 P의 100이 될 텐데 P의 100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 것인가? 자, P의 n이 4보다 크다라는 명제니까 n에 100을 넣고 4보다 크다. 자, 그럼 이 명제는 우리가 true인 거 쉽게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부분이 true예요. P의 n이 true다. 이거를 지금 알고 있고 전체 문장이 true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P의 n,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true임을 알았기 때문에
전체 문장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 true가 되기 위해서는 Q의 n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rue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Q의 100은 뭐예요? 100의 제곱이 2의 100제곱보다 작다인데 이것도 true가 된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일단 첫 번째, P의 n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Q의 n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이용해서 이 두 줄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지금 이 문장이 참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해야 하고 따라서 n이 100일 때를 생각해 보면 P의 n에 대해서 true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P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에서 P가 true일 때 전체 조건문이 true가 되기 위해서는 Q도 true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Q의 100은 true가 된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한글로 쭉 늘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그럼으로 이런 기호들을 써서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서술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챕터 2 시작할 거고요. 챕터 2는 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집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다면 가장 앞부분에 있었거나 가장 쉽다고 느꼈던 단원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은 이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쪽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집합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set theory라고 하는데 집합론이라고 하죠. 즉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집합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로봇공학이나 여러 공학에서 쓰이는 그 토폴로지, 그러니까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의 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합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일단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행렬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일단 초반에는 우리가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집합이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봅시다. 자, 아래 집합 셋이라고 하고요. 그죠? 자, 아래 쭉 읽어보시면 집합이란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체의 모임이다. 오브젝트의 모임이다. 자,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 3, 4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3, 4, 1의 모임도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모아놓은 것인데 무엇을 모아놓았을까요?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모은 건 아니고 어떤 객체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무엇인가를 모아놓은 것.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되면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들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합은 그 원소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안양대학교라고 하는 소속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안양대학교도 사실은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안양대학교 학생들의 모임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안양대학교 안에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교직원 선생님들도 있고, 조교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는 이 학교를 뭔가 건축 구조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학교 안에는 어떤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안양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것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는 또 어떤 집합이 있을까요? 교직원들의 집합, 학생들의 집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다른 또 집합들이 있겠죠? 그러면 또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해보자. 그럼 그 B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B 안에는 전공별로 어떤 학생들의 모임이 있겠죠?
뭐 행정학과 학생들의 모임, 그리고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각각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B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원소 한 명 한 명을 대표로 해서 B라고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이 원소가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고 또는 element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멤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B라는 것은 원소라고도 하고 element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 넘버가 아니라 멤버겠죠? 자, 구성원 멤버라고도 한다. 그래서 B의 멤버, 뭐 B의 엘레멘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B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과 안에 그 학과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는 B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을 그어서 속해 있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도 역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집합에서는 전체 덩어리인 집합과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괄호 안에다가 나열해서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1번을 봅시다. 영어 알파벳의 모든 모음의 집합 V를 구하여라. 자, 그럼 V는 뭐가 될까요? 모음의 집합이네요. 알파벳에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A, E, I, O, U. 그러니까 우리가 아에, 이, 오, 우라고 부르는 그 5개의 이 알파벳을 모은 것. 그래서 모으는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하기도 해요. 중괄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 V를 구하라 하면 V를 써주고 그것이 이런 원소들의 모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위에 있는 정의를 토대로 해서 A라고 하는 것은 V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V의 엘레멘트다. 자, 그리고 E 역시 V의 엘레멘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O라고 하는 것도 원소기 때문에 V의 엘레멘트다. 이렇게 쓰는 거고 나머지 자음에 해당하는 뭐 B라고 할지 C라고 할지 이런 글자들은 이런 알파벳은 어떻게 돼요? V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을 더 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 정수의 집합 5를 구하여라. 자, 그럼 5는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 2, 3, 4와 같은 양의 정수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점 이런 음의 정수가 있고 그리고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양의 홀수이면서 정수인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될까요? 10보다 작아야 하고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은 5의 원소이고 3도 5의 원소이고 5도 5의 원소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7도 역시 9도 역시 5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와 같은 숫자, 이 안에 없는 숫자는 5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인 거고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해요.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집합에서는 순서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V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윗줄처럼 써도 되지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사실은 같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